프로이트의 역동구조 모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대상의 본성과 형성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대상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를 살펴보고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대상의 역할과 그 대상의 본성,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구분할 필요를 느낀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이론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놓치게 돼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보통 이거는 초기의 방어 모델에서보다 자신의 충동들을 억압하는 데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그것은 이전 시기보다 대상관계가 가지는 영향력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역동 모델이 등장한 이후부터 구조 모델이 성립되기 전까지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 타자들과의 관계는 보잘것 없는 역할을 해왔다. 구조 모델은 대상관계들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을 새롭게 강조한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서 얘기를 하고 가죠. 초기의 방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공부한 게 처음에는 어떤 면 방어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역동 구조 이론이 아니라 관계 구조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방어 이론이 처음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인지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것들의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방어하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마음속의 구조 속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욕구는 어디에서 생기는 건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명료하지 않은 초기 이론에서는 억압을 하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불편한 생각이 들고 불편한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억압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들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래서 방어 이론이라는 게 처음부터 여기서 역동 이론을 전제로 하고 방어 이론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처음 얘기했던 방어 이론, 그 다음에 소망 이론, 그 다음에 역동 이론, 이렇게 역동 구조 이론으로 갔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방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방어 모델이라고 처음에 저희 공부한 처음에 항상성 원리, 정서 이론, 그리고 방어 모델이라고 해서 방어 중심으로 처음 이론이 구성이 됐는데 이때는 불편한 정서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설명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히스테리나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어떤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그 불편한 것을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들, 이런 것이 억압을 가져왔다. 그래서 억압을 풀어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꼭 역동에서 온 것, 드라이브에서 온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보통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에더푸스 컴플렉스 적인 남녀간의 성적 역동,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았고 굉장히 폭넓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떤 욕구가 생겨났을 때 그 욕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생각과 다를 때는 이걸 억압하게 된다 해서 그 욕구 자체가 꼭 역동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 관계들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었는데 두 번째, 처음엔 방어 모델이다. 그 다음에 역동, 소망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꿈 분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만족스러웠던 어떤 경험을 다시 재경험하고 싶어 하는 소망들, 이런 것이 무의식 속에 가득 있어서 이 소망
충족이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모티베이션이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밑바닥에는 소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또 꿈분석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냈었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때 이 소망 자체도 아직은 역동이론하고는 다른 거죠. 역동이론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프로이드가 봤던 성적 역동이라는 구체적인 이 컨텐트가 한정된 내용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적 역동 중심의 이론이에요. 나중에는 공격성 이론도 같이 포함되지만 처음에 프로이드가 봤던 건 성적 역동과 그리고 자기 보존 역동,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면은 성적 역동과 공격적인 역동 이런 이론으로 수정된 이론이 나오지만 이런 역동 이론으로 가게 되니까 대상하고 관계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역동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것, 우리는 성적 역동이 있어서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성적 역동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억압을 일어나는 것도 성적 역동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외부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프로이드가 봤던 시덕선 티어리가 처음에 외부 대상들이 유혹이 있어서 그 유혹 때문에 실제 대상 관계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억압이 일어났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신체 내에, 우리 바디 내에 있는 어떤 역동이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동은 바디에서 온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인 것, 혹은 생리적인 것, 유기체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역동, 드라이브라는 것, 이 드라이브 때문에 그것이 동인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에 심리적인 현상의 배경에는 역동이 들어있다. 역동이 밑바닥에 있다고 깔려있다고 하니까 대상관계의 중요성들이 그전보다 훨씬 적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부모가 나에게 어떤 대상이었느냐가 거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역동 이론만 가지고 가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대상관계가 별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조 이론이라고 스트럭처럴 티어리로 가면서 다시 이걸 역동 이론이기를 하지만 구조 이론이 여기 합쳐지면서 다시 대상의 중요성들을 이 역동 구조 이론, 역동 구조 모델 전체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하면 그 전에 역동 모델과 구조 모델을 합쳐서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아마 저자가 명명한 것 같아요. 역동 모델과 구조 모델을 합쳐서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구조 모델 쪽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상 관계가 다시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이론을 종합하는 방법 이분이 아주 독특하죠. 왜냐하면 역동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트럭처 티어리라고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한 이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발달 과정으로 지금 아까 보시면 처음에 프로이드는 어떤 방어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방어 모델, 그 다음에 소망 모델, 그 다음에 역동 모델, 그 다음에 구조 모델. 이제 이렇게 변천되어 왔는데 이거 전체를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역동 구조 모델이라는 쪽에서 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섬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4단계를 거쳐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4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역동 구조 모델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는 다시 이 역동 구조 모델 자체가 다시 어카마데이션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론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거의 완성에 가까운 역동 구조 모델 자체가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5차례 정도의 큰 변동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만큼 이 이론의 변화가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상관계의 비중이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인정되다가 나중에 역동 모델에 가니까 대상관계라는 것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역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구조 이론에 들어가면서 다시 그 구조 속에서는 관계가 대상 관계가 그 구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대상관계의 중요성들이 프로이드의 이론 내에서 살아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학자들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의 어떤 인사이트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분의 지금 어떤 히스토리카라는 어떤 퍼스펙티브가 제가 공부했던 어떤 책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프로이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툴을 제공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조 모델은 대상관계들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을 새롭게 강조한다. 동일시 개념이 도입되고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로부터 자아와 초자아의 구조들이 발달한다는 이론이 전개되었다. 또한 타자들과 맺는 관계들이 설명되고 오이디푸스기 이전의 대상과 맺어진 유대들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실 속 인물은 이들 대상은 심리 경제학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초기 관계 구조 모델을 뜯어고친 것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이론 속에서 일어났던 대상들의 역할 변론하는 놀라운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 또 부모 또는 아버지, 어머니, 개개인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내면한 표상이냐라는 것, 이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이 글의 논조였어요. 돌보는 이에게서 아기가 자신의 정신적 내용을 담아주는 그릇 컨테이너를 발견함으로써 생기는 내적 감각들의 외제하니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프로이트 이론에서 말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 질문들을 돌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또 이게 머리가 아프면서도 또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네, 질문 자체가 너무나 심오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대상이라는 걸 인정을 하되,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 외부에 실제 있는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죠. 우리의 투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상이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돌보니에게서 아기가 자신의 정신적인 내용을 담아주는 그릇을 발견함으로써 생기는 내적 감각들의 외재화라고 할 때는 이 대상은 실제 외부 대상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투사돼서 생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외부 대상이 인터널라이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감각들이 외재화한 거다. 우리가 외부 대상이라고 할 때 실제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대부분 자기가 투사한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사했다고 하면 내적인 감각이 외부로 외해화됐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대상 자체가 실제 부모나 아버지 관계가 내면화돼서 표상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있는 내적 감각들의 외재화인가 하는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실제 표상 자체가 외부에 있는 대상, 실제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이 대상이나 아니면 그 상호 관계가 이거 자체가 내적 표상화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외부 대상이 실제적인 대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감각이 외재화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가 상관없이 이쪽 내적인 감각이 결국 혹은 내적 표상이, 내적 이미지가 외부에 투사돼서 그 투사된 것이 다시 내사되는 이런 과정이 간다고 한다면 실제는 아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나 그 표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럼 그건 어디서 왔느냐면 본능에서 왔다고 한다면 이 본능적인 것, 특히 멜라니 클라인 이론 속에서는 우리의 데스 인스팅트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대상에 대해서 이미
배드 이미지를 가지고 투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외부 대상이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적 대상 중심, 내적 표상이, 내적 감각을 담아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실제 대상이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상을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실제 대상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냐, 아니면 내적인 감각이나 내적 이미지나 내적인 욕동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투사돼서 외부 대상은 하나의 컨테이너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 투사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 이 두 개의 대상은 발생 자체에서 큰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건 이론을 구성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론을 이해할 때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이 이 욕동에 근거한 대상인가, 아니면 실제 외부 대상이 중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되게 우리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 예, 교수님이 잘 짚어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가보죠. 여기서 만약 후자라고 가정하면 네가 그 대상의 역할에서 이게 말하자면 정신적 내용을 담아주는 그릇을 말하는 건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후자가. 말하는 건지. 후자가 바로 그런 그냥 내적 감각들이 외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아하, 오케이. 그거죠, 교수님. 예, 그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후자라고 가정하면 무슨. 제가 옛날에 그렇죠. 이 책을 읽다가 1년 내내 읽어도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생기는 그 내적 감각들의 외재화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예, 가정하면 대상은 그 역할에 상관없이 구조이론의 관계적 모델을 갖게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론 속에서 대상 자체의 발달 과정은 내적 욕동의 변천 과정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의 변화에 따라서 대상이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 모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욕동 모델로 그대로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욕동 모델로만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대상이 표상으로 이해한다면 이때는 관계적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프로이트가 사용한 대상 개념은 처음부터 육동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초기 방어 모델에서 발달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프로이트의 초기 이론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설명한다. 초기 이론에서는 대상 개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초기 육동 이론의 대상들과 초기 방어 이론의 사람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대상이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에서 제시된 원망 모델은 그것의 과도기적 역할에 걸맞게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예시한다. 원망의 목적이 지각된 동일성이라는 주장은 그 원망이 과거의 조건을 재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지각적 동일성은 과거에 유아가 느꼈던 만족 경험입니다. 제가 오타가 나서 만족 경험을 가리키고 만족을 일으키는 조건들은 원망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대상과의 필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